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회사에 취업할 때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거나 또는 좀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에 이 4대 보험이 보장되는지 뭐 또 이런 걸 좀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부에서는요, 우리 이제 사회보장, 특히 이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사회보험을 말하죠. 그렇죠. 이제 산재보험하고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그 1학기에 이 노동법 시간에 좀 다루었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국민연금과 이 고용보험인데요. 이게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연금하고 이 실업보장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 사회보험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이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그 역사적 발전 과정으로 이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좀 뭐랄까 기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인데 이게 이제 영국의 구빈법 또는 이제 빈민법이라고도 했는데요. 자, 이 구빈법을 그러니까 사회보장의 기원으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사회보장의 좀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사회보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 ILO죠. 이 ILO의 1942년 사회보장의 접근, 그죠? Approaches to Social Securit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한 이 개념 규정이 가장 좀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회보장 개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사회보장은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이 봉착하는 일정한 사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장이며 이 사고는 소자산의 개인으로서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예지 혹은 동료와의 개인적 결합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대비할 수 없는 본질적 사고이다 라고 하는데요. 네, 뭔 말인지 좀 그렇죠. 네, 사회보장 개념은 뭐 이따 좀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이 사회보장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1935년에 미국의 사회보장법, 소셜 시큐리티 액트에서 유래했고요. 또 이 1938년에 뉴질랜드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이 소셜 시큐리티라는 용어의 사용이 좀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뭐 이제 거의 일반적인 용어가 됐죠. 네, 이제 소셜 시큐리티. 우리는 이걸 사회보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 아닌데요. 이 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건요. 1601년에 영국의 빈민법 또는 이제 구빈법이죠. 더 푸얼로 보통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해요. 이 1601년 빈민법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구빈법하고 또 이제 1884년에 독일 노동자 보험에서 이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이 헌법적 근거를 좀 찾으라고 하면 네, 우리 헌법 제10조와 또 제34조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 헌법, 네, 우리 헌법의 이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보통 이 헌법의 명칭은 그 나라의 국호 있죠. 나라 이름, 국호라고 하죠. 이 나라 이름에 그 헌법을 붙여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헌법은 네, 미합중국 헌법.
그렇죠? 1번 헌법은요. 1번 헌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일본국 헌법, 그죠? 중국 헌법, 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헌법, 네, 프랑스 공화국 헌법. 자, 그러면 이제 독일 헌법은 어떨까요? 독일은 연방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헌법이라고 안 하고, 네,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 이제 영국 얘기하니까 영국 헌법은, 네, 영국 헌법 뭐라고 할까요? 영국 헌법 대영제국 헌법. 네, 영국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영국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 성문법으로 제정된 헌법이 존재하질 않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데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은 조문 내에서 이어서 정하고 있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해서요.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34조가요. 사회보장법하고, 네,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헌법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4조 제2항에서는요,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정하는데, 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3항에서는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요. 제4항, 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죠? 이게 이제 뭐랄까 그 34조 제1항이 뭐 좀 총론, 권리에 대한 총론, 그 다음에 이제 2항에서 국가의 의무, 그래서 1항과 2항이 좀 총론에 해당한다면 이 3항부터는 좀 강론에 해당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제5항 보면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과 같이 국가와 사회의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인데요. 이 사회보장법의 가장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총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법률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요. 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뭐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하고 있는 뭐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제3조 제1호의 사회보장인데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위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자, 이 사회보장은 그러니까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뭐 사회서비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 파트, 뭐 공공부조 파트, 사회서비스 파트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건데요. 이게 전에는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이 복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사회서비스로 개념이 좀 변경이 됐어요. 뭐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겠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사회보장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사회보험인데요. 사회보험 제2호,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좀 하고 있죠. 네, 이제 그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어떤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보험 뭔지 아시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할 것 같은데 보험에 대해서는요. 네, 이거 이게 보험이 이 사보험, 그러니까 민간보험이 있고 또 이제 사회보험, 공적보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을 통해서 각종 그 사회적 위험들, 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뭐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호 공공부조인데요.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4호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5호에서는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5호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라는 건데요. 뭐 자세한 거는 뭐 이번 편 수업 그 끝부분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경제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 단계인데요. 사회보장의 가장 좀 보편적인 개념은 결국에 이제 경제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살펴본 이 국제노동기구의 1942년 사회보장에의 접근이 뭐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회정책적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그 원칙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사회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이 국제노동기구에서 1944년에 이 제67호로 어떤 소득보장의 권고, 그 다음에 의료보장의 권고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보장의 권고는 이 소득보장이 사회보장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좀 지적했는데요.
뭐 여기에서 이제 5가지 지도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의료보장의 권고에서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요. 뭐 이런 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 원칙 했다 뭐 그래서 그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소득보장의 권고, 의료보장의 권고 뭐 이런 걸 했다 정도만 네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52년에 이 사회보장의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에서는요, 이 보험급여의 수준에 대해서 뭐 3가지 기본 원칙,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비용 부담의 공평성 원칙을 제시했고요. 1953년 이 국제사회보장회의에서는 11가지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이 그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또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이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이런 건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역사적으로 이런 원칙들이 발표가 됐구나 뭐 하는 정도만 좀 알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들을 좀 하나하나 뭐 상세하게 아까 조막한 말한 것처럼 뭐 7가지 원칙, 5가지 원칙, 3가지 원칙, 뭐 11가지 원칙 이런 걸 뭐 세세하게 뭐 살펴본다라는 건 좀 뭐 그렇죠. 뭐 별로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전부 그냥 합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몇 가지 이제 추려봤는데요. 자, 먼저 대상의 보편적 보호인데요. 수혜 대상의 어떤 보편적인 보호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은 뭐 임금 노동자와 같이 어떤 특정한 계층이라든가 그 어떤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라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좀 보편적인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비용 부담의 공평성인데요. 이게 이제 비용 부담의 공통성 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비용 부담은 뭐 국가나 사용자 뭐 또는 그 양자 공동 부담으로 하고요. 노동자 부담은 또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인데요. 그래서 이 피보험자의 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의 그 급여 수준에 관한 원칙인데요. 급여 비례의 원칙, 급여 균일의 원칙, 가족 부양 수준의 원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 비례의 원칙은 보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종전의 소득에 비례해서 그 지불해야 한다라는 원칙이고요. 이게 뭐 뒤에 가면은 뭐 그 수지상등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좀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여 균일의 원칙은 그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자, 그러니까 아주 그 보험료를 못 내서 나중에 보험금을 아주 못 받는 수급자들 있잖아요. 이런 그 수급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이 정한 최저액은 좀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본적인 액수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 그 기본적인 액수가 얼마냐, 그죠? 뭐 그게 얼마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뭐 아주 낮춰 잡으면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이 급여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바로 이 가족 부양 수준의 원칙입니다. 현재의 사회보장법이나 이 노동법은요, 그러니까 구빈법 또는 빈민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빈민법, 그리고 공장법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법과 빈민법을 살펴보면 이게 그래요. 뭐 노동자라든가 어떤 빈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뭐 생계를 좀
보장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나 그 빈민들을 억압하고 또 통제하고 또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법의 좀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빈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빈법, 또는 뭐 이제 구빈법 체제, 이거는 좀 현대적인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출현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던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 1870년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절대 왕정 시대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자유방임적 뭐 야경국가 시기에 뭐 구빈 정책의 좀 중심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그 특징들을 본다면 이 빈민을 구호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이게 그게 아니라 빈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좀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빈법 체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빈민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4세기 중엽에 그 유럽은요, 이 14세기 중엽 유럽은 이 흑사병이 이제 퍼지는 거죠. 이제 흑사병의 전파로 인해서 인구수가 이제 많이 감소를 하죠. 인구가 감소하고 또 유랑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게 떠도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또 이어서 뭐냐면 엔클루저 운동이 있었죠. 이거 이제 노동 문제의 기원에서 좀 다뤘잖아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양을 키우려면 이제 목초지가 필요하니까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농노들을 내쫓고 그 농경지를 목초지로 바꿔서 거기다가 이제 울타리를 치는 거, 이 울타리 치는 거를 엔클로저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이런 엔클로저 운동이나 또는 뭐 백년 전쟁, 뭐 장미 전쟁, 이런 전쟁들이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랑민들, 그러니까 유민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봉건 사회의 붕괴가 이제 막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주 이제 붕괴를 재촉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영국은요, 이 튜더 왕조 시대입니다. 이게 튜더 왕조 시대인데, 이 튜더 왕조의 구빈 정책이라는 게 뭐 빈민들을 좀 구원을 하고 뭐 문제를 해결한다, 뭐 그런 거보다는요, 뭐 이렇게 이제 봉건 사회의 붕괴가 초래하는 어떤 그 사회 붕괴에서 나타나는 그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그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런 이제 공포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튜더 왕조의 어떤 그 구빈 정책을 좀 집대성한 게 바로 1601년에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인데요.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그 14세기부터 좀 나타났던 그 여러 이제 빈민에 대한 법령들을 좀 체계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49년 이 노동자 조례인데요. 이 법령은 그러니까 흑사병과 좀 흉작, 그러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또 유랑민들이 증가하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봉건 사회가 좀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제정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유민들이나 거린, 이제 거지죠. 뭐 이런 그 빈민들의 어떤 지리적 이동을 금지를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옮겨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구를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좀 가혹한 체벌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두드려 맞는 거죠.
이제 이 교구라고 했는데 교구가 뭐냐면 기독교 교회 조직을 뜻하는 말인데 뭐 이제 주로 이제 그 카톨릭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럽 보면 이제 카톨릭 교회가 좀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 사회였죠.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교회 조직이 이 정치나 행정에서도 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영국의 교구 있죠. 영국의 교구는 이 지방 행정의 단위로도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교구에서 이제 교구민이 출생한다거나 뭐 혼인, 사망하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행정 업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호적이라고 했잖아요. 호적. 지금은 그 가족관계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적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지금 우리는 이제 법원에서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무들은 주로 법원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 교구,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그 행정 업무를 담당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또 그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이 교구가 구빈 행정의 중심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게 좀 가능했던 게, 그러니까 영국이 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지금 성공회죠. 성공회로 이렇게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국가와 영국이란 나라와 교회가 그냥 일치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한 놈이 되니까 이 교회 조직을 곧바로 행정 조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교구에서 그 교구민에게 이제 11조도 걷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니까 11조 걷는 거죠. 11조만 걷는 게 아니라 이제 교구세라는 이제 세금도 걷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구빈세, 이제 뭐냐면 빈민구제에 들어가는 어떤 그 비용으로 쓰는 이제 구빈세 이런 것도 걷고 그럽니다. 참 오랫동안 그래 왔는데 오랫동안 그래 오다가 이게 언제 이제 없어지냐면 이게 1921년 그죠? 1921년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체제가 유지됐던 거죠. 그래서 이 1921년에 와서야 이 종교 조직으로서의 교구와 지방 행정 조직이 이제 분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49년에 이 노동자 조례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노동자 조례에 의하면 생계 수단이 없는 건장한 성인의 경우에는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건장한 빈민에게 자선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까지 이제 처벌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제 노동을 규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좀 사소한 일에도 아주 이제 가혹한 처벌을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주 가혹하게 집행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 거는 그 어떤 그 가난한 그 하층민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이 중세 시대에 근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법이 엄격하고 또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혹하게 처벌을 했는데요. 뭐 이것처럼 노동자 조례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그거 비롯해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법령들은요. 이 봉건 사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이 무질서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압을 통한 구제가 이 구빈법 체제의 핵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388년에 이제 구빈법인데요. 네, 구걸 행위에 대한 면허제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면 그러니까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 면허.
그러니까 뭐죠? 드라이빙 라이센스인가요?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운전면허처럼 거지 면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거지가 되려면 국어를 하려면 이 거지 면허를 좀 발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또 이제 모든 빈민들은 그 이주의 자유가 그러니까 그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옮겨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 그리고 이 빈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은요, 이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의 경우에만 좀 허용이 됐고요. 다른 지역으로 뭐 이주한다거나 여행을 가려면 이 이동 허가증을 좀 발부를 받아야 했는데요. 뭐 그렇지 못한 빈민은 이 범죄자로 취급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같은 해죠. 1388년 이때 이제 직인조례인데요. 길드와 같은 이제 노동 조직에서 뭐 노동 강제, 뭐 또 7년간의 도제 봉사, 그리고 이제 관리에 의한 뭐 연례적인 임금 사정, 이런 걸 내용으로 좀 정하고 있었어요. 임금 사정은 임금을 이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뭐 이제 그 정하는 거, 그 결정하는 거를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임금을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관리들이 좀 임금을 결정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노동 강제니 뭐 도제 봉사니 이런 규정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좀 합법적으로 강요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관리들이 그 임금의 액수까지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얼마 받아 이런 식으로. 자, 또 이제 그 이런 법제들은요, 대체로 이 지방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방주의 원칙은 뭐 각 지방의 이제 빈민들은 자기 지방 내에서 책임지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각 지방마다 그 빈민에 대한 처벌이나 구제는 아주 이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방마다 이제 빈민에 대한 행정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요. 그럼 이제 다 다르다 보면 그거를 이제 하나로 좀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빈 행정을 일원화하려는 시도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몇 차례 좀 입법이 있었고요. 그런 후에 1597년에 이 빈민구제법이 제정이 되고요. 1598년에 이 방랑자, 베가본드가 그 게임인가요? 아니면 영화인가요? 네, 베가본드 있죠. 그 다음에 좀 이제 건강한 거린에 대한 처벌법. 그래서 방랑자와 건강한 거린에 대한 처벌법. 이게 이제 1598년에 이렇게 시행이 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 좀 구빈 행정을 일원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이러한 법제들이 결국에 이제 1601년에 이 구빈법 체계를 집대성하는 어떤 그 구빈법 체계를 집대성한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그 뭐 기초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분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1533년에 태어나서요. 1558년에 영국의 왕이 되고요. 25살에 왕이 된 거죠. 그리고 160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70세까지 사는 건가요? 그래서 70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평생을 이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뭐 사실은 혼인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러니까 혼인을 안 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저기 이제 독신으로 산 건 아니에요. 뭐 이제 좀 그 왕궁에서의 어떤 사생활 같은 걸 보면 백설공주,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아니라 이 백설공주의 새엄마 있죠. 그 왕비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뭐 좀 성질이 그랬다는데요. 어쨌든 네, 이 헨리 8세랑요. 그 다음에 이제 헨리 8세의 그 두 번째 왕비, 예,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천일의 앤의 주인공이죠. 앤 불린. 그래서 이 헨리 8세와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보면은 좀 얼굴 윤곽 같은 건 엄마를 좀 많이 닮았는데, 네, 눈매라든가 또 코, 그죠? 뭐 입모양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아빠를 좀 빼다 박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좀 특징인데요. 우선 이 빈민들을 좀 특성에 따라 집단화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좀 대처하는 이 구빈 행정의 원칙을 확립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를 하고요. 각각 좀 차별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빈민들을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노동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다 없다 해서 있는 자 없는 자 나누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동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각각 좀 다르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노동 능력이 있는 건장한 빈민, 네, 구제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장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최소한의 그 구호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장에 보내는데 난 작업장 가기 싫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노동 능력이 있는 이 건장한 빈민이 이 작업장에 입소하는 것을 이제 거부를 한다. 그러면 뭐 갈 데 없죠. 뭐 이제 감옥에 가야죠. 그래서 교정원이란데, 사실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교정원에 보내서 이 범죄자와 같은 그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옥에 끌려가서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자발적으로 걸어서 그 강제 노역장에 갈 거냐, 아니면 끌려갈 거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이제 강제 노동을 거부를 하면 또 교도소에 보내서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노동 능력이 없는 이 무능력한 빈민들인데요. 뭐 구제할 가치가 있다, 그죠? 구제할 가치가 있는 빈민이다. 라고 해서요. 이제 구빈원이라는 데 수용을 해서 좀 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빈원이라는 데를 가요. 자, 그리고 이제 빈민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제 도제 수습의 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어디 이제 그 뭐랄까 시동이라든가 아니면 일하는 저기로 취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고아원에 좀 보내게 됩니다. 이제 고아원에서 고아원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것처럼 그 빈민들을 좀 구분하고 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게 뭐 이건 뭐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14세기부터 좀 나타났던 특징들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여러 법령으로 좀 산재되어 있었고, 또 이제 대처하는 방식도 지방마다 이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보면은 그 빈민들이 이제 분류가 안 되고 그냥 다 묶여가지고 다 이제 구빈원에 그냥 다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원칙들을 좀 통일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요, 이 구빈 행정 체계에 있어서 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데요. 뭐 이전까지 이제 구빈 행정이란 게 뭐 추밀원, 그다음에 이제 치안 판사, 그리고 이제 빈민 감독관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막 서로 그 이제 혼재가 돼가지고 막 서로 뒤섞여 있었어요.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뭐냐면요, 이거 이제 추밀원을 최우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밀원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교구를 이제 그 구빈행정의 어떤 말단 행정 단위로 삼은 거죠. 그래서 추밀원에서 교구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쭉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 치안 판사들 있죠. 이 치안 판사들이 이 빈민 감독관, 그러니까 이제 이 빈민 감독관은요, 이제 교구민 중에서 2명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그 4명, 2명에서 한 4명 정도를 좀 선발을 하는데요. 이 빈민 감독관들한테 이 구빈 행정의 책임을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 감독관들은 이 구빈 행정의 집행뿐만 아니라 좀 적절한 시기에 이 구빈세를 그 교구민들에게 좀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1662년에 제정된 이 정주법, The Act of Settlement and Removal이라고 되어 있죠. 이 settlement는 정착, 정주라는 뜻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이제 눌러 산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removal은 그 이사를 뜻하는 거죠. 그 이사 가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서 정착해서 살고 또 어디로 이사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정주법에 의해서 그 유랑민들이 그 이제 그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거, 그게 이제 더욱 그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이제 옮겨 다니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구빈 행정에 있어서 그 지방주의 원칙이 좀 더욱 그 강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의해서 이 구빈 비용은 그 교구 단위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교구의 이제 빈민 감독관들이 이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이제 구빈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구에서 출생을 했다라거나 또는 이제 다른 교구에 좀 거주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빈민들은 그 자기네 교구로 오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빈민들이 많이 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마련된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이제 전 근대 시대, 이제 근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세금은 걷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 이제 그 중앙정부에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 원래 목적대로 쓰고 나머지는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다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빈세 이런 걸 걷잖아요. 그러니까 구빈세를 걷어서 비용을 많이 쓰면 이 감독관들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먹을 게 그 줄어드니까 상당히 좀 싫어하죠. 상당히 좀 싫어하니까 이제 못 오게, 그러니까 빈민들을 줄이고 또 이제 다른 데서 오는 걸 좀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중세와 또 근대 초기의 형벌 도구인데요. 소매치기라든가 뭐 이런
범죄자, 뭐 불황자를 잡잖아요. 잡으면 그러니까 체포를 해서 뭐 시장이나 이제 광장에 있는 이런 형틀에다가 좀 묶어뒀는데요. 지금 보는 거는 좀 목이라든가 아니면 손을 넣는 구멍이 큰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종의 포토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좀 이제 체험 삼아서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그렇고요. 뭐 실제로는 이 손이나 머리를 그러니까 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좁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범죄자라든가 이 불황자를 체포를 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이렇게 감금하는 기능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뭐 이제 그 조리돌림 같이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줘서 모욕을 주는 역할도 좀 있습니다. 새 둥지처럼 생겼는데요. 이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저기에다가 이제 가두어 두는 건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형수를 저기에 가두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형하고 좀 비슷했는데요. 뭐 지금 교수형은 밧줄로 이렇게 목을 매서 죽이는데, 원래는 그 목을 매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아 뒀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이제 걸쳐서 이제 못 먹고 이제 못 마시고 하니까 이제 서서히 좀 죽어가게 만드는 게 원래 교수형이었는데요. 사형 도구로서 뭐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좀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근데 사형 도구가 아니라 그냥 죄수를 그 사람들한테 좀 보이기 위한 형벌 도구로도 좀 쓰였는데요. 뭐 이때는 역시 이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가면이죠. 가면인데 이게 무슨 형벌 도구냐 뭐 할 수 있겠지만, 저 이제 이렇게 이제 가면을 씌워서 저런 이제 가면을 씌운 다음에 뭐 동물이라든가 뭐 이제 악마라든가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씌운 다음에 이 시장이나 광장 같은 데 있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이렇게 그냥 세워두는 거예요. 세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리돌림 하는 거죠. 얘가 무슨 죄를 졌다 해가지고 딱 써붙여 놓고 그 이제 한 바퀴 이제 삥 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 놓는 겁니다. 네, 마녀 재판을 하는 광경인데요. 이게 물의 심판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물 속에 빠뜨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한번 빠쳐봐가지고 죽으면 마녀가 아닌 거고, 살아나면 마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 속에 빠졌다가 진짜 용케 살아나도 마녀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마녀이기 때문에 화형에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죽으나 불에 타서 죽으나 뭐 이제 어쨌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라고 한번 지목을 받으면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어떻게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게 이제 마녀 사냥을 하는 이 감독관들, 마녀 사냥꾼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이제 특히 이제 그 가난한 빈민이나 어떤 서민 여성, 특히 이제 여성들을 그렇게 이제 많이 죽였어요. 그 마녀라고 몰아서. 그 이제 어떤 경제적인 동기가 좀 많이 있었죠. 네, 태형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이거 회초리로 때리는데, 여잔데 그 아래 옷을 그죠? 속옷을 벗기고 때리고 있죠. 인권이나 뭐 이런 걸 뭐 전혀 고려하지 않던 시대였던 거죠. 네, 채찍질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채찍질인데 영화의 한 장면이죠. 자, 그러면 이 구빈법 시대의 이 빈민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자,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세 이상의 면허 없는 거지들은 만약
2년간 그들을 사용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혹독한 매를 맞고 또 왼쪽 귀에 낙인이 찍힌다. 그들이 18세 이상이고 또 2년간 그들을 사용하려는 자가 없을 때에는 사형에 처해지지만 3범인 경우는 용서 없이 반역자로 사형에 처한다. 엘리자베스 통제 18년의 법령 13장과 1597년의 법령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제임스 1세의 통치 시에는 방랑하면서 구걸하는 자는 불황자 및 불량배로 선포한다. 치안재판소의 치안판사는 그들을 공개적인 태형에 처하며 초범인 경우에는 6개월, 재범인 경우에는 2년간 감금시킬 권한을 가진다. 옥중에 있는 동안 그들은 치안판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횟수만큼 매를 맞는다. 시정할 가망이 없는 위험한 불량배는 왼편 어깨에 R자의 낙인을 찍히고 강제노동에 처해지며 걸식죄로 또다시 체포되면 용서 없이 사형에 처해진다. 이 법규들은 18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유효했는데 N여왕 12년 1714년의 법령에 의해 비로소 폐지되었다. 네, 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횟수만큼 매를,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맞는다는 건 결국에 이제 치안 판사가 그냥 때리고 싶을 때마다 자기가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릴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건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은, 특히 이제 형법은 그 규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놔야 하는데, 이게 미리 딱 고정적이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재판관이나 아니면 형 집행관이 그냥 자기 맘대로 정할 수 있다면 그건 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의 권력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민중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시대를 살았던 거죠.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빈민 정책이 처벌 위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영국 구빈법의 역사가 처벌 위주의 가혹한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 이 빈곤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랑민인데,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게 실업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떤 아무런 그 사회적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세기에 그러니까 엔클로저 운동하고 뭐 또 흑사병이 전파가 되면서 유랑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16세기 이후에 이 영국이 이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을 겪으면서 이게 더욱 이제 격화가 되는 겁니다. 유랑민들이 막 넘쳐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영국은 그 해외 무역과 이 도시 산업 부분이 빠른 속도로 좀 증가를 했어요. 이러한 이제 산업 발달과 함께,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유랑민들도 역시 그냥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현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뭐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이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성숙되어 있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이게 왜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뭐 이런 그 처벌 위주의 그 구빈 행정을 펴게 됐던 거죠. 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이 자본주의적 산업 발전이 좀 상대적 과잉 인구 또는 산업 예비군의 누적적 증가를 동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경기가 팽창하는 시기에는 고용 부분에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것 같은 노동력들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그러니까 취업이 됐다가 경기가 하강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급속하게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로 빠지는 겁니다. 실업 상태로 이제 전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에 그 시각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유랑민인 거죠. 유랑민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 고용층하고 이 상대적 과잉인구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넘나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비례적으로 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이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무역이나 산업 발달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역이 좀 많아지고 산업이 발달하는 거하고 또 유랑민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현상 사이의 관계를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자면 이 두 가지 현상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죠? 낙타가 뭐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대신에 그때 사람들은 이 빈곤이 증가하는 원인은 결국에 뭐냐면,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태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빈민들이 좀 미숙하고 또 무지하면서 또 격렬하게 행동을 하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게으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든 악의 근원으로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나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아주 이제 강렬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이제 게으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해서라도 이 게으른 걸 몰아내야 한다. 게으른 놈들은 이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나태가 게으른 게 이제 그 노동자와 국가 모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나태가 가져오는 이중의 손실을 뭐 이런 걸 또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직접적으로는 생산을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부담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국어를 하면, 거지가 돼서 국어를 하게 되면 그 어떤 그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도덕적 결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손해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이 구빈법 시대를 지배했던 중상주의자들의 인식이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빈법의 실천적 목표는 결코 이제 자선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결코 자선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목적은 결국에 처벌이었던 거죠. 처벌. 결국에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어떤 다른 유럽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국가가 빈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결국에 빈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뭐 이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이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오로지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법과 질서를 유지하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게 자기들, 그러니까 지배층의 지배 집단의 어떤 자기들의 지배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 또 이제 이제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그 사회 체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이 구빈법은요, 무엇보다도 이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빈법이라고 하면 빈민을 구제하는 뭐 또는 구호하는 아니면 뭐 구원하는 뭐 그런 법이라고 그런 법이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빈민 구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빈법보다는 빈민법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용어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게 빈민법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그죠? 어느 때부턴가 이게 구빈법이라는 용어로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구빈법, 빈민구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빈민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그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빈법보다 이제 빈민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처벌 위주로 좀 억압적인 형태를 취했던 게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인데,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이 18세기 말에 오면요, 그 원칙이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1759년에 이 스피넴랜드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1759년 5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지방의 이 치안 판사들이 그 스피넴랜드의 펠리컨장에 모여서요, 임금 보조금의 액수는 그 빵의 가격에 연동해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빈민 개개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최저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좀 결정했던 내용들 보면요, 네, 일정한 품질의 빵 1갤론이 1실링 하는 경우에는 모든 빈민과 근면한 사람은 그 자신의 노동 혹은 가족의 노동 또는 구빈세로부터의 급여에 의하여 일주일에 3실링을 생계비로 지급받고, 처와 가족의 부양비로 1실링 6펜스를 지급받는다. 1갤런의 빵이 1실링 4펜스 하는 경우에는 매주 4실링을 지급받고 1실링 10펜스가 부과된다. 오를 때마다 본인 몫으로 3펜스, 가족 몫으로 1펜스를 더 지급받는다. 네, 이 1759년에 이 스피넴랜드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그 전에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설정해 놓은 그 빈민들에 대한 차별 대우의 원칙을 그 심각하게 좀 파괴했는데요. 그 결과 구빈법으로 대표가 되는 이 중상주의적 국가 개입주의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좀 증가하게 되고요. 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1834년에 드디어 이제 신구빈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스피넴랜드 제도는 1834년 폐지가 됐는데요. 폐지가 될 때까지 이 스피넴랜드 제도는 그 영국 사회를 진짜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스피넴랜드 제도는 그러니까 18세기 말에서 그 19세기 초 그 영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이 발전하게 될 무렵에 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피넴랜드 제도는 그 당시 발생하는 그 시장 체계로부터
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그 내면에는 이 농촌 사회를 지키려는 진짜 절박한 노력이 담겨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농촌의 빈민들은 그러니까 먼 도시 지역의 임금이 높다는 소문 때문에 이 농업 노동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참 많이 받는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참 이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업 노동이 보수가 형편없으니까 이 농업 노동을 혐오하고 또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공업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그러니까 수많은 참 이민을 끌어들였던 그 이제 진짜 새로운 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아메리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농업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사용자들, 그러니까 농업 경영자들 있죠. 농업 자본가들은 그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 임금도 이 사람 그 정도를 이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농업이란 게 이게 도시 산업의 그 임금하고 경쟁할 수 없다는 건 좀 분명했었던 거죠. 특히 1662년 제정된 이 정주법이 결국에 이제 그 산업 자본의 압력에 의해서요. 왜냐하면 산업 자본은 계속해서 그 노동력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정주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 농촌에 있는 노동력을 도시로 끌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 자본이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압박을 가해서 1795년에 그러니까 정주법이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게 도시와 농촌 사이의 임금 격차는 이제 진짜 더욱더 이제 농촌에 압박을 가하고 되는 거죠. 이제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스피넴랜드 제도는 그러니까 농업 경영자에게는 좀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또 이제 사회적 파국으로부터 이 농촌의 기반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권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농촌의 노동력 유출을 좀 저지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농촌 임금을 상승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려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확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봉건 사회의 진짜 최후의 이제 대응이다. 뭐 최후의 발악이다. 뭐 발악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최후의 그 대응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피넴랜드 제도는요, 이게 본래 목적하고 좀 정반대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부작용이랄까 아니면 뭐 역기능 뭐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834년에 이 신구빈법의 도입을 좀 촉진하는 계기가 돼요. 이건 뭐냐면 이 스피넴랜드 제도가 가졌던 어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이 스피넴랜드 제도는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의존했던 노동 능력의 유무에 따라 이 빈민들을 구분하고 또 차별적으로 대응하던 정책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폐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분과 차별 정책을 이제 완전히 폐지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노동할 의욕이 아주 심각하게 감소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니까 사람들은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제 퍼지는 거죠. 보면
나는 일하는데 쟤는 일 안 하고 돈 받으면 나도 이제 일하기 싫어지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빈민들이 마구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 스피넴랜드 제도는 이게 뭐냐면 도시 실업의 사회적 비용을 농촌에 전가하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아주 주기적으로 실업자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실업자들이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보조금을 주니까 농촌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사회로 또 재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농촌의 부담이 이제 더 이제 한층 이제 가중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 스피넴랜드 제도는요, 이 사회적 파국을 촉진시키는 제도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넴랜드 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노동 의욕의 감소, 또 이제 재정적 파탄, 이런 거가 1834년에 이 구빈법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신구빈법 제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구빈법위원회나 아니면 신구빈법은 좀 그 성격이 뭐랄까 좀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34년에 이 신구빈법은 당시에 발응하던 이 자유방임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좀 제정이 됐습니다. 자유방임적 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 리버럴리스트죠. 리버럴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구빈법 정책을 좀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구빈법이 국가의 온정주의적 개입을 의미한다라고 좀 했던 거죠. 자, 이러한 비판은 그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이 출간된 이후에 진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제 그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스피넴랜드 제도의 문제로 인해서 빈민의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요. 또 이제 구빈 정책에 들어가는 그 재정적 부담이 좀 막대하게 증가하니까 진짜 이런 비판이 이제 아주 큰 힘을 얻는 거죠. 아주 급속도로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한 동조자들이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1832년에 그래서 이제 멜서스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나소 시니어라는 사람, 나소 시니어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빈법 운영실태조사위원회가 발족을 해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이 연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연구 작업을 해서 이 구빈법위원회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5가지 항목을 제안을 해요. 네, 이 구빈법위원회에서 이제 제안한 항목들을 좀 보면요. 네, 첫째, 스피넴랜드 제도하에서 제공되던 보조금은 폐지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 폐지할 거. 둘째, 모든 노동 가능자들에 대한 구호는 작업장 구호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자는 거죠. 뭐 일을 시키자, 뭐 그런 거고요. 셋째, 원외 구호는 병자, 노인, 무능력자, 아동을 가진 과부로 제한한다. 그래서 이제 노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 구제해야 되는 그 빈민들의 이제 유형을 이렇게 이제 병자, 노인, 무능력자, 또 아동을 가진 과부 이렇게 제한을 한 겁니다. 자, 넷째, 몇 개의 교구를 묶어 구빈법 조합으로 조정한다. 다섯째, 구호 수준은 지역사회의 가장 낮은 임금 수준보다 적도록 조정한다. 자, 그리고 신구빈법은요, 뭐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좀 제정이 됐는데요. 그 근간에는 그 열등처우의 원칙이라는 거랑 작업장 검사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열등 처우의 원칙은 이 구빈법 조사위원이었는데요. 이 에드윈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기초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공리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자, 이 원칙은 그러니까 구제받는 사람의 상황이 최하층 노동자의 상황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나 뭐 또는 외견상으로나 같아질 수 있는 그 조건에서만 구제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러한 원칙은 그 노동 의욕을 좀 저하시킨 것으로 평가됐죠. 이 스피넴 랜드 제도에 좀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민들이 이 구제에 의존하려는 경향, 그렇죠. 어떤 이제 구제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됐던 거죠. 작업장 검사는 이 열등 처우 원칙에 의해서 이 최소한의 구제를 할 때도 이 구제를 필요로 하고 또 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만 구제를 하도록 한 겁니다. 구빈법 보고서에 의하면 이 작업장 검사의 원리는 그러니까 신청자의 주장을 자동적으로 검증하는 원리인데, 자동적으로 검증하는 원리인데 신청자는 빈민 구제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제가 거절되며, 만약 구제 조건에 동의한다면 그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제를 신청하려면 그 조건에 동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제를 못 받는 거고, 조건에 동의한다면 가난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뭐 좀 그런 겁니다. 사실상 좀 상당히 좀 모욕적이죠.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어떤 좀 구시대적인 어떤 복지제도, 또 사회보장제도,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보편적 복지냐 뭐 선별적 복지냐 뭐 논쟁을 하는데,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은 그 어떤 수급자,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치욕스러운 뭐랄까 그런 느낌을 들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또 큰 부작용인데, 뭐 그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뭐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 어떤 그 뭐랄까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 사실상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게 상당히 뭐 진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누구든지 이제 일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남아 돌던 많은 이 농업 노동자들하고 실업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작업장에 가서, 그죠? 일하는 작업장에 가서 그 작업장 규율에 따르거나, 아니면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공장 규율에 이제 따라야 했던 겁니다. 자, 이 이제 신구빈법에 의해서 많은 이제 빈민들이 이 자본주의적 시장에,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이제 내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 저기로 그냥 온몸을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게 그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유주의의 승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빈법 체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볼까요? 평가를 좀 해 봐야겠죠. 자,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나 이 1834년의 신구빈법의 원리는 이제 1944년에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이 영국의 어떤 구빈 체계의
주요 내용들을 다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원리들은요, 오늘날까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 공공부조의 어떤 주요 원리들 속에 남아있게 돼요. 하지만 이 구빈법 체제가 빈민들에 대한 구호를 그 내용으로 했다. 물론 이제 그랬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어떤 현대적 사회보장의 효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건 이제 구빈법 체계가 이 수혜자들의 어떤 생존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권 같은, 그러니까 어떤 권리의 관점에서 운영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이 억압이나 통제 또는 온정의 원리에 따랐던 거죠. 1834년에 신구빈법은 이 열등처우의 원칙과 또 작업장 검사를 근간으로 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으로는 좀 그 19세기에 아주 그 자본주의의 그 폐해가, 자본주의 폐단 이런 게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아주 최고조에 이르는데,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심각한 폐해에 그 폐단에 대응하는 데는 어떤 진짜 많은 또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자, 19세기에 이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층 대중들의 권리가 좀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 비참한 빈민들, 참 비참했죠. 아주 좀 비참했는데, 이러한 빈민들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또 인도주의적 관심들이 증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주 가혹하게 다뤘는데, 나중에 이제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권리 의식이 성장하고요. 또 인도주의적 시각이 또 증가하면서 구빈법 체계의 한계가 이제 더욱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 이 구빈법 체제는 그 당시에, 그죠? 차츰 이제 붕괴되어가는 이 봉건 사회를 지켜내려고 했던 힘과, 그죠? 봉건 사회를 지키려고 했던 힘,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발흥하는 이 자본주의적 힘을 또 더욱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힘. 그러니까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과 자본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 그 대립 과정에서 계속 이제 변화돼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1년에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 또는 이제 뭐 정주법 같은 경우에는 이 봉건 사회를 위협하는 이 사회적 무질서, 그러한 이제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부터 이 전통 사회가 보여준, 그러니까 그 무질서에 대해서 전통 사회가 보여줬던 어떤 반응이었던 거죠. 그런 이제 전통 사회의 대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스피넨랜드 제도는 결국에 인도주의와 결합해서 또 전통 사회를 유지하려고 했던 좀 마지막 시도, 마지막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제도들은 그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이나 뭐 또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임금, 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이 자유 노동 시장의 그 확대를 결코 막아낼 수 없는 거죠. 이걸 제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834년의 이 신구빈법은 자유주의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진짜 그 승리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리버럴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이 구빈법이라는 이 구체제에서는 나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1834년에 신구빈법으로 인해서
신구빈법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뭐랄까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구질서가 그 신구빈법의 의미는 뭐냐면 그 낡은 질서, 구질서, 구빈법이라는 질서, 이게 완전히 그냥 붕괴됐다. 그러니까 봉건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이제 자유시장이 갖게 된 이 이제 진짜 파괴적인 힘, 막강한 그 파괴적인 그 결과,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이제 뭐냐면 이제 새롭게 출현하는 새로운 계급에 기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새롭게 출현하는 계급에 의해서 이제 또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는요, 이 사회보험의 좀 발전 과정인데, 먼저 독일에서의 이 사회보험의 발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